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구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으로 스파르타 군국주의 군사국가에 대하여 7살에 군대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도시국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이 미진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에 수많은 도시국가, 1000개가 넘는 도시국가가 있었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이제 한 700여 개가 살아남았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도시국가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도시국가가 많은지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첫 번째는 거친 산악과 바다에 둘러싸인 특수한 지형 때문이었죠. 서로 이렇게 왕래가 쉽지 않았거든요. 워낙 산세가 거칠고 또 섬으로 된 도시국가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암흑기의 고통을 이제 함께 이겨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됐었던 것이고, 그런 결속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자기들끼리 나라를 운영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도시국가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대 그리스 세계에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요 그리스의 식민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8, 9세기 서구 열강의 식민지와는 그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는, 심하게 말하면 뭐 착취를 하는 그런 것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만, 이 그리스의 식민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 가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워낙 식량이 모자랐기 때문이죠. 워낙 그리스 지방은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중해 연안 각 곳에 가서 도시국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의 식민입니다. 식민이란 말은 사람을 갖다가 심어 놓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는 문자 그대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던 것은 그리스 지방이 워낙 척박하고 건조해서 식량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토의 주민이 이제 이주하여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했던 것이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특히 아테네 같이 속은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문명이 태어났을까라는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도 제가 명쾌하게 드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번영과 풍요가 꼭 후세까지 빛나는 문명의 창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 문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집트 문명은 지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로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그리스 아테네 문명은 하늘 위로 날아가지도 않았고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죠. 오히려 현실 속의 사물이 이치를 파고들었죠. 그리고 아울러서 인간 내면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이것을 파고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것도 과학 문명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의 집합체가 이끌어 나가는 민주주의도 아울러 달성하게 되죠. 이렇게 됐던 것은 바로 300년에 걸치는 암흑기, 특히 아테네 같은 경우는 400년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빚어진 그 강인한 생명력,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강인한 그런 정신이죠. 그 속에서 구전문학이 싹트게 되었고, 또 구전문학을 호문하는 뛰어난 문학가가 나타나서 두 가지 작품으로 그려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간 정신을 학습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인한 자주적 정신, 인본주의적 정신, 주체적 인간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인데, 이런 이유들이 바로 빡하고 가난했던 아테네에서 새로운 문명의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스파르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요. 본래
그리스에는 이제 세 부류의 인종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마케도니아인, 그다음에 터키 연안과 그리스 반도의 동쪽 지방, 그리고 섬나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오니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한악 지방에 도리아인들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 도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남쪽 지방으로 내려오게 됐었죠. 당시 아직 암흑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리아인들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요 이제 스파르타는 바로 이 펠레소스 반도 맨 남쪽까지 내려와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요 스파르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산 너머에 있는 메세나라는 지역까지 차지해서 꽤 큰 규모의 도시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요 두 지방이 어떤 곳인지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꽤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고요. 비교적 뭐 농사짓기에 적당할 만큼의 이런 토양과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요. 예, 이건 요즘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목초지도 조성되어 있고요. 또 강에는 이렇게 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또 앞에는 약 2,600m, 거의 백두산 높이에 해당하는 그런 높은 산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도 아주 우거져 있고요. 예, 이렇게 숲이 아주 우거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이렇게 울창한 숲도 있더라고요. 예, 산 꼭대기는 이렇습니다. 뭐 2,600m가 넘어가니까 저럴 수가 없고, 이제 멀리서 본 이제 산의 모습인데, 산 위에는 눈이 덮여 있죠. 또 바로 이제 건너편에도 이제 파라논 산이라고, 이건 2,000m가 채 안 됩니다만 그런 산이 있고, 스파르타는 이렇게 두 산이 가로 이렇게 양쪽으로 병풍처럼 쳐져 있는 분지에 있고요. 이건 이제 메세나의 풍경인데 아주 목가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남겨놨더라고요. 그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뭐 이쪽 그 라코니아 평원보다도 훨씬 더 풍족할 거,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지요. 예, 특히 이제 기후도 온화하고 또 경치가 아름다워 가지고요. 요즘에도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메세나 지방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아주 경치 좋은 곳도 있고요. 요것이 바로 이제 라코니아와 메세나 평원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스파르타가 있었던 이 밑쪽까지 내려와서 나라를 건설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이, 요 그리스에는 바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이 테살리아 평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일일이 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저 밑에 스파르타까지 갔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문헌을 찾아보니까 또 딱 까닭이 있더라고요. 예. 바로 요게 작년에 있었던 그 테살리아 평원에 있었던 대홍수의 모습인데요. 예, 요즘은 이렇게 치산 치수가 꽤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수가 나서 아주 장기간 침수, 거의 한 달 가까이 침수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요 지형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옆에는 보통 한 2,900m에서부터 대개만 거의 2,000m 가까운 이런 산들이 꽉 둘러싸이는 분지이고, 그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곳은 요 강줄기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아주 좁은 협곡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막혀버리면 뭐 완전 침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약 3만 년 전에는 여기에 3년 내지 4년 동안 장기간 물에 잠긴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만, 그래서 여기는 아주 상습 침수 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리 내려가지 않고 저 밑에 라코니아 지방까지 내려갔었던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시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도시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니쿠르고스라는 사람인데요. 연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건 전설상의 인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전설상의 인물도 아니고 지금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두 다 리쿠르고스가 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 부분은 그 이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그 리쿠르고스가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한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리쿠르고스를 가리켜서 입법자라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스파르타 최초의 헌법을 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어디 강조되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발을 이렇게 맨발로 일부러 그려가지고 앞으로 내밀게 해서 사람들 보고 이걸 보라고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발의 모습이 어떻죠? 소위 애반증에 걸려 있는 발 아닌가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엄청나게 많이 걸어 다녔다는 것을 이렇게 이 화가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화가들이 이제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예, 실제로 이 리쿠르고스는 엄청나게 많은 데를 돌아다닌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번 이제 알아보면, 예, 자기 형이 있었어요. 아버지 왕이 이제 죽으니까 형이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형이 또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리쿠르고스가 이제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그로부터 8개월 후에 형수가 그 왕자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형의 유복자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이 리쿠르고스가 아주 거침없이 사람들한테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조카이니까 나에게, 얘가 바로 앞으로 스파르타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기는 그냥 섭정역할만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리쿠르고스가 그만큼 아주 아싸라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뭐 뜻으로 이런 전설이 생겨났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수와 그 형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리쿠르고스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음해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막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리쿠르고스가 그렇다면 내가 자리를 내려놓고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애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하면 이제 스파르타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크레타 섬으로 가고, 크레타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다시 터키 반도에 있는 이오니아 지역이죠. 일리 가서 또 나중에는 여기 이태리아 반도로 건너가고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이렇게 여행을 가고, 어느 기록에는 뭐 인도까지 여행을 갔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여행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리쿠르고스가 이제 깨우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에 갔을 때 국가라는 것은 이렇게 신성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딱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나라가 훨씬 깔끔하겠다. 그 이집트가 보통 파라오하고 그 사제들하고 군인들, 이 사람들은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나머지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농사 짓고 또 그 노역장에 동원돼 가지고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구분 짓는 것이 나라 꼴이 멋있어 보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요 이오니아 지방에 가가지고는 여기 사람들은 굉장히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래 가지고 나라 꼴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근겁절약해야지, 너무 포화 사치가 심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거고, 나중에 이제 이 리쿠르고스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스파르타 헌법을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이 점점 잘 살게 되면서 부자는 부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니까 거기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니쿠르고스를 좀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려갑니다. 스파르타로 이제 되돌아가는데, 이 리쿠르고스가 스파르타에 가가지고 맨 먼저 한 것은 델피 신전에 가가지고 그 신탁을 받는 거죠. 점을 치는 거죠. 정궤를 보는 거죠. 여기 양 한 마리를 제단에다 올려놓고 그 이제 사제한테, 여사제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사제가 이런 정궤를 내릴 때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옛날 남아있는 그림을 보면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 아폴론 신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사제가 이제 그 신탁을 내려주는 것인데, 요거를 가리켜서 후세의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놓았더라고요. 결국 리쿠르고스 헌법은 여사제 피티아를 통해서 아폴론 신이 신성하게 허가한 것이다. 결국 리쿠르고스 헌법이라는 것은 아폴론 신이 신성하게 허가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데, 바로 이제 이게 아폴론 신 아닙니까? 이게 아폴론 신이 강조하는 게 뭐죠?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리쿠르고스 헌법은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는 법이 되었고, 나중에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스파르타 사회를 절름발이로 만들게 됩니다만, 이건 또 나중에 가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파르타의 정치 제도와 경제 사회 제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오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왕이 있는 귀족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스파르타에서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게 왕이란 말이 없었고요. 고대 그리스 세계에는 바실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상 뭐 족장 정도, 그러니까 절대적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이게 두고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제 두 가문에서 두 명의 왕을 뽑는데, 이 사람들은 군 지휘권과 재리 의식만을 담당했어요. 모든 의사결정은 왕의 권한이 아니요 장로회의에 의해서 다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물론 왕도 포함되지만 왕도 그냥 똑같은 장로회의 멤버의 한 사람이었지 특별한 뭐 권위나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왕을 감독하는 에포르라고 그 감독관이 5명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했어요. 그래서 뭐 왕이 뭐 그렇게 크게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왕, 킹이라고 부르는 그런 왕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왕이 아니라 그냥 족장 수준의 그런 우두머리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민회가 있었는데 민회도 그걸 권한이 없어요. 예프로를 선출하는 권한과 장로회의가 해부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것도 뭐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문 역할을 하고 결정은 장로회의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회도 그렇게 큰 권한을 행사하지를 못했고요. 근데 이런 제도가 결국은 왕이라든가 이런 뭐 장로라든가 뭐 이런 민회라든가 어느 한쪽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서로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 결국 스파르타는 600년이나 지속하거든요. 이런 정치적 안정에 힘입은 바 크고요. 실제로 뭐 크고 작은 정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누리면서 600년간 스파르타가 지속하게 되지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사회제도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만 전적인 말씀만 드리면 토지 개혁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토지 국유화나 다름이 없었고요. 노예들이 대리 경쟁하도록 만들었고 식량을 그대로 똑같이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결국은 사실상 토지를 국유화한 거나 다름이 없었고요. 또 화폐 사용을 억제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7살부터 아곡이라는 군사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오로지 군사 훈련만 했습니다. 전투 이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스파르타 시민들이었죠. 그리고 애국인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인들은 상시 거주하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동시에 1년에 한 번씩 심사해서 애국인들은 타방 조치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는 폐쇄적인 군국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던 것인데요. 정치 제도에 대해서는 도표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파르타의 지배 구조인데요. 맨 위에는 바로 이 에포르들, 왕에 대한 감독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5명한테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제 2명의 왕에 대한 철두철미한 감독,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을 감독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제 왕이 이제 전쟁이 나면은 이제 군대를 지휘해 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가는데 그때 반드시 이 에포르가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선에 파견돼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독을 하고 그걸 다 보고하고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은 요 게르시아라는 장로회의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때로는 정직도 시키고 때로는 근신도 시키고 또 어떤 때는 왕을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견제를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 이 장로회의는 바로 이제 민회의에서 60세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이제 뽑습니다만 장로회의가 결국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스파르타 시민은 모두가 군인이에요. 모든 스파르타 시민들은 전부 군인이었어요. 그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에프로들은 1년에 한 번씩 요 이제 민회에서 선출을 합니다만 요 민회가 가진 권한 중에는 소위 비밀 조직 크립테이아라는 것을 운영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그 노예들을 감독하기 위한 비밀 조직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어느 자료에는 이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시민은 한 2, 3만 명이 됐는데 많을 때는 3만 명까지 됐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한 3천 명으로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일 이제 스파르타의 경제 사회 제도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파르타 시민들은 그야말로 군인으로서 역할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위 상공업은 바로 비시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담당을 합니다. 뭐 장사를 하거나 무슨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 일을 이런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시민권은 주어지지 않고요. 이제 스파르타 시민들이 사는 그 주변부에 살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노예가 있었는데요. 숫자가요. 이게 스파르타 시민의 10배, 많을 때는 20배가 넘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스파르타 시민들은 줄어들고 노예는 점점 늘어나니까 거의 20배 가까운 노예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일을 담당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파르타의 지배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 정치적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었고요. 스파르타는 정치적 큰 격변 없이 600년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대신 스파르타의 이 제도는 서로가 견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을 못 내려요. 아주 이제 굼뜨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의사결정이 늦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죠. 또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지향적이거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다거나 나라가 크게 발전한다거나 이런 데에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 이 스파르타의 견고한 지배 구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단점이기도 하지요.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노예들에 대해서 극도로 탄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탄압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라는 건 반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예들의 반발, 반란, 폭동 이런 걸로 해서 하여튼 600년 내내 스파르타가 골머리를 앓게 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다음 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개혁을 해놓고 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쿠르고스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개혁을 했다 법을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귀족들이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폭동 일보 직전의 사태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거 흑백 사진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눈에 뭘로 찔려가지고 어떤 젊은이가 이 리쿠르고스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눈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걸 가리키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만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리쿠르고스가 이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떠나기 전에 시민들과 작별하는 모습인데 그거 떠나기 전에 시민들 대표를 불러 모아가지고 서약을 받습니다. 내가 이 법을 만들 때는 이게 아폴론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만든 법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대하니 내가 할 수 없이 내 아폴론 신한테 가서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지 다시 한번 가서 내가 신탁을 받아보겠다. 점을 한번 다시 쳐보겠다. 그런데 그 대신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이 절대로 이 법을 고치면 안 돼. 내가 돌아갈 때까지는 절대 글자 한 자리가 고쳐도 안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서약을 받습니다. 서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신을 걸고 맹세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절대로 지켜야지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신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놓고 시민들하고 자기 지지자들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해놓고 리쿠르고스는 돌아오지를 않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스파르타 시민들은 반발하다가 이제 결국은 신을 걸고 맹세를 했으니까 이걸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스파르타가 끝날 때까지 그 법이 지속되었다. 이건 뭐 전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결국 스파르타는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스파르타는 리쿠르고스 체제가 600년을 계속 지속하게 된 것이고요. 뭐 전설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모든 법을 리쿠르고스 혼자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을 이 모두가 이제 리쿠르고스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신에게 망설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영원히 돌아가지 않는 바람에 이 법을 손대지 못하고 6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신전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리쿠르고스 체제가 600년 동안 지속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9번째 시간으로 스파르타는 신기루였다. 라는 제목으로 스파르타의 군사학교 아고게 그리고 노예제도나 여성과 결혼 등 뭐 이런 스파르타의 경제 사회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